형식으로서의 밥 장사는 앞서 얘기한 대로 어떤 형태든지 프랜차이즈들이 어떻게 대기업을 이깁니까? 대기업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브랜딩이 되고 단순히 끼니 이상의 정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장소를 만들어서 그렇게 장사를 하는 건 이건 대기업이 못해요. 우리 같은 소시민 자영업자들이 노력을 한다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외식업.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는 외식업 매장들 있잖아요. 이 외식업은 이제는 대기업의 영역,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시기 전에 꼭 이 상황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꼭 알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반 자영업자들도 알아야 되지만 특히 프랜차이즈를 하실 분들이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는 특별한 특식 개념으로다가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평소에 자주 먹는, 평식으로 먹는, 어쨌든 평소에 계속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아이템으로 만들어진 브랜드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되고 싶은 분들은 이 상황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좀 깜짝 놀라는 건 대기업들의 제품들의 수준이 이미 일반인들이 조리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요즘은 식품 기업에서 초대장 같은 거 오면 제가 가서 거기서 새로 출시한 것들 맛을 보거든요. 일반 박람회에 여는 것처럼 일반 식품 회사들도 자기네 관련 업체들 초대해가지고 이미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막 맛보여주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일반 초보 창업자들을 초대는 안 하고 이렇게 업체들이나 저 같은 좀 이런 사람들 초대를 합니다. 어쨌든 이마트를 가든지 코스트코를 가든지 시식 코너에서 제가 냉동식품들을 먹어보면 이게 거의 우리 어머니가 해주는 급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비비고에서 나온 동그랑땡을 먹었는데 야, 이게 냉동이 이렇게 맛있나? 그리고 그것 말고도 실제로 샵인샵 브랜드들에서 파는 그 제품들 진짜 수준급입니다. 닭발집, 오돌뼈, 쭈꾸미 이런 집들의 냉동 공급 상품들의 수준이 직접 정성을 들여서 만든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 입맛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 표준화된 그 대기업들의 제품 맛에 이미 입맛이 길들여가지고 이젠 상향 평준화를 넘어서 개인의 정성이 들어간 것 이상의 맛으로 가는 경지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단순히 대한민국만을 대상으로 장사를 했다면 이 정도로 발전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미 한국 식품들은 글로벌 제품으로 인정받아 나가기 때문에 그 수요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커진 상태인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를 넘어서 자동화, 로봇화를 넘어서 무엇보다 글로벌 소싱을 통해서 우리 같은 이젠 자영업자들, 특히 물류를 공급받아서 장사를 하게 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이분들이 이제 그 제품을 이기기 힘든 상황이 올 겁니다. 정말 오래 걸리지 않아서 올 거예요. 항상 빨랐어요, 예상보다. 그럼 그 알아야 될 것들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이 대기업 제품들의 규모의 경제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규모의 경제는 의미는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삼성, CJ, 농심, 오뚜기 이런 기업들이 다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글로벌 타겟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과거의 규모랑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또한 그동안에는 B2C, 그러니까 일반 그 소비자들, 각 가정을 타겟으로다가 한 장사를 했다면 이제는 B2B, 한마디로 장사하는 사람한테 이게 공급하는 영역까지 확장이 이미 됐습니다. 일반 자영업자들한테도 그 물류를 공급해서 장사하게 하는 그 수준이 된 거예요. 일반 프랜차이즈 공급하는 것처럼 그보다 제가 볼 때 더 훌륭한 제품들이 그 기업들에서 나와요. 바로 그냥 시켜서 쓰면 되는 거예요. 아마도 멀지 않은 미래에는 한국 대기업에서 취급하는 이 밀키트 제품들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아마 해외에서는 원팩으로 다 간편조리로 해가지고 아마 한국 식당 차리는 사람도 많을걸요. 가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외국에서는 이게 한국 음식이니까. 옛날에 우리 베트남 현지 가면 3,000원도 안 되는 쌀국수, 우리나라 한국에서 베트남 쌀국수집 열리면 10,000원에도 막 아무렇지 않게 먹고 이런 것처럼 해외에서도 그렇게 갈 겁니다. 이 한국 식품 대기업들의 제품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이 냉동으로 할 수 있는 찜이나 볶음이나 이런 요리들은 지금 당장 막 연탄불에 막 직화로 구운 막 이런 느낌 바로 나요. 전자레인지에만 구워도. 이제 이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과거에는 닭발 전문점을 가야지만이 맛있는 닭발을 먹었다면 이제는 그냥 호프집 안주로 나오는 닭발에서 그 감동을 느끼는 거죠. 쭈꾸미든 찜닭이든 오돌뼈든 많잖아요. 막 막창이든 곱창이든 이런 것들도 양념 곱창이든 이런 것들 다 똑같이 다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원팩 시스템의 대기업 물류만 골라서 써도 그냥 어지간한 식당 안주들은, 호프집 안주들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동화, 로봇화인데 자동화랑 로봇화랑은 좀 틀려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용어잖아요. 로봇화는 로보트가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자동화는 이미 우리가 공장 가면 다 자동화잖아요. 예, 근데 이젠 자동화가 소형으로 자동화가 되면은 이건 매장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되게 간단합니다. 이 요식업적으로 생각해도 3차 산업혁명 들어오셨잖아요. 이걸 정보화혁명이라고 하는데, 정보화혁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무실을 컴퓨터화 시킨 게 정보화혁명이에요. 그 전에는 사무실에서 막 주산 배우고 막 암산하고 막 이 주판을 막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컴퓨터 한 대씩 놓고서 이제 그걸 하는 게 이게 정보화혁명이었다면, 3차 혁명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공장을 컴퓨터화 시키는 거예요. 수백 명이 일해야 되는 그 신발 공장에, 아디다스 신발 공장에 단 뭐 대여섯 명이 일을 하는 거죠. 대신에 일은 대여섯 명 뭘 하냐? 신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신발을 만드는 기계를 컨트롤하는 거죠. 기업의 생산 요소가 두 가지잖아요. 사무실하고 공장이 있으면 이제 공장까지도 그 컴퓨터화가 된 겁니다. 매분기 조 단위 손실이 나던 쿠팡이라는 회사가 최근 들어 흑자 전환을 했잖아요. 이게 사실상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이 자동화 시스템의 인건비가 줄어들면서 흑자 전환이 된 거죠. 배송에 필요한 데이터인 배달 기사 관련 기술이 더 강해지고요. 아마도 배송에서도 일부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은 그동안 자동화가 안 돼서 인건비로 지급하던 게 이제 없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젠 정말 천문학적인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쿠팡의 기업 가치가 우리나라 대표 유통기업인 신세계 이마트 기업 가치보다 한 10배가 넘어요. 기업 가치가 10배가 차이 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 제품들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식품 단가도 엄청나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소싱인데, 이 글로벌 소싱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원래는 원재료를 개발도상국이나 막 그 원료 싼 데서 이게 수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국내에서 가공을 해. 국내 공장에서. 그럼 가공을 한 걸 다시 냉동을 쳐서 유통을 시키는 건데, 중개무역, 가공무역 뭐 이런 식인 거죠. 뭐 예를 들어도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우리가 만약에 수입산 순살 닭강정을 먹는다고 쳐요. 그럼 거기에 수입처가 미국산이 있고 브라질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산하고 브라질산 닭하고 좀 틀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산 닭고기는 생닭을 잡아서 그 생닭 전체를 얼려가지고 한국에 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그 어른 닭을 녹여요. 녹여서 발골을 하는 거예요. 발골을 한 다음에 순살로 만든 다음에 다시 얼려. 그 다음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산 스타일이고, 브라질산은 아예 그 공장에서 닭을 발골까지 다 해요. 발골이 다 한 거를 얼려가지고 한국에 보냅니다. 한국에선 다시 녹였다가 얼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얼린 거 그 상태로 보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선으로 따지면은 동태처럼 미국산은 얼렸다 녹였다 얼렸다 녹였다, 이게 동태처럼 납품하는 거고, 미국산이. 브라질산은 그냥 한번 선동 친 거를 그대로 가는 거죠. 살아있었을 때 한번 크게 금냉 쳐서 바로. 뭐가 더 신선하겠어요? 두 번째가 신선하죠. 그래서 브라질산 닭이 그래도 냄새가 안 나고 맛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뭐 가격이나 이런 거 좋아서 브라질산이 좋긴 한데, 결국에는 근데 브라질 공장에서 하는 걸 거잖아요. 근데 이 글로벌 소싱이라는 건 뭐냐면, 한국 기업이 그 나라에 직접 가가지고 그 나라에서 가장 잘 싸게 팔리는 그 식재료를 가지고 한국 기술로다가 이렇게 조리를 해서 냉동을 쳐서 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장사하는 그 만약에 쭈꾸미라고 칩시다. 그럼 쭈꾸미가 거의 국내산 말고 열이면 열 다 베트남에서 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베트남산 쭈꾸미가 싸니까, 예전에는 베트남산 쭈꾸미 얼린 거를 받아가지고 가공 공장에 녹여서 양념한 다음에 다시 가공해서 가지고 일반 가맹점에 공급을 했다면, 지금은 베트남 현지에서 대기업 쪽 회사들은 대기업 현지에서 아예 자기네 공장 차려가지고 생쭈꾸미까지 양념까지 해서 아예 거기서 냉동을 쳐서 오니까 이게 글로벌 소싱이에요. 그럼 사실 그렇게 한 번에 오면 맛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내산 쭈꾸미가 맛있는 게 왜 맛있겠어요? 냉장고에 있던 거 그대로 오니까 맛있는 거잖아요. 거기랑 거의 비슷한, 한 번만 냉동 친 게 오니까 그게 얼마나 맛있겠어요. 원가는 또 더 싸지고. 그럼 양은 또 초대량으로 오니까 이걸 누가 이깁니까? 그 단가를. 맛과 가격을 누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지금 뉴스 보면 막 꽃게 중에서 이태리 푸른 꽃게가 지금 똥값이라고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막 이태리에서는 그 꽃게를 다 살처분하는데 돈 들여서 없애고 있는데, 얼마 전 영화 중에서 수리남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수리남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홍어가 아예 값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그 싸비싼 식재료가 있는 곳에 가서 국내 대기업 식품회사에서 가공 공장을 차려가지고 거기서 그거 가지고 가공해서 얼려서 보내버리면 이 가격 경쟁을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그 식품 대기업 연구원들 다 좋은 대학 나오고 진짜 열심히 일합니다. 그들의 노력이 결코 시중에서 일하는 셰프들의 노력에 비해서 뭐 결코 떨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루 종일 자신이 연구하는 막 음식만 진짜 4끼 5끼 먹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 셰프들이나 자영업 하는 사람 자기가 만든 음식 먹습니까?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풀어보면은 결국에 이 자영업 시장도
평식, 그러니까 평소에 먹는 거고 부담 없이 먹는 이런 가성비 시장, 이런 거는 다 이제 대기업의 영역이 될 거예요. 이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가야지 뭐 전문점이고 뭐 맛있고 이 영역이 아니라 이젠 대기업에서 오는 그 물류 쓰면 됩니다. 지금이니까 아직 티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프랜차이즈 가맹점 그 본사들이 서로 자기네 물류를 막 공급하려고 막 물류 공급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난립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이제 품질과 가격이 훨씬 월등히 좋은 이 대기업 물류가 일반 자영업자들한테 공급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들이 있어요. 대기업 물류 잡아놓은 거를 프랜차이즈가 중간에 껴가지고 여기다 마진 붙여가지고 보내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이제는 다이렉트로 가맹점으로 가게 되면 원가도 낮아지고 거품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어떤 거든지 대기업 물류 그 사이트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식, 끼니 시장, 앞으로 가성비를 기반으로 한 이런 전문점을 기반으로 한 이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아마 힘들어질 거고, 앞으로 그런 식의 창업을 할 거면 굳이 프랜차이즈를 안 껴도 그 대기업 소싱을 통해 가지고 차려도 되는 시장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평식 끼니는 그런 식으로 해서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 같은 일반 자영업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 이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브랜딩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브랜딩 하면 이거 되게 어렵게 느꼈는데 이거 이제는 아셔야 돼요. 브랜딩이 돼야 됩니다. 브랜드가 되어야 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이런 브랜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영역은 끼니의 영역이고 평식의 영역입니다. 뭐 메가커피, 이게 뭐 특별할 때 먹는 거예요? 평소 끼니처럼 먹는 거고, 파리바게뜨, 이거 뭐 특별할 때 먹는 빵입니까? 평소에 먹는 빵인 거고, 뭐 김밥천국, 김간에, 땡땡 우동, 땡땡 삼겹살, 뭐 냉삼, 뭐 이런 거 다 평소에 먹는 거지, 뭐 특별한 날 가야지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나의 브랜드, 내 집에서만 와야지 먹을 수 있어, 이거는 브랜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날수록 상권이 점점 더 유효 상권이 넓어지면서 안정적으로 사람들이 오게 하면서 이게 살 수가 있는 거죠.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이게 점점 유효 상권을 넓혀갈 수가 없잖아요.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는데. 브랜드가 되려면 배달 장소는 브랜드가 안 돼요. 결국에는 우리 집에 내방 고객이 있어야지만, 그곳에 와서 느낄 만한 뭔가가 있어야지만 남습니다. 뭔가 남길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배달이나 뭐 일반 밥집, 이런 것들은 오로지 맛, 가성비, 합리적인 끼니를 해결하기 위한 영역이라면, 브랜드가 되어 있는 가게들은 단순히 맛과 가성비로 손님이 오는 곳이 아닌 거죠. 단순히 인테리어나 공간 기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무기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융합해서 우리 가게만의 스토리에 녹여내느냐가 관건이 될 거예요. 끼니로서의 외식업은 메뉴가 우선이에요. 어떤 음식을 파는지가 우선입니다. 죽 전문점, 김치찌개 전문점, 돈가스 전문점, 이젠 이런 장사를 하는 게 브랜딩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순시민의 아빠밥상 뭐 이런 가게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그곳에서는 순시민이라고 하는 자기네 딸내미가 좋아하는 메뉴들을 파는 곳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아침에는 죽이랑 과일을 주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점심으로는 된장찌개랑 계란말이 세트를 줄 수 있겠죠. 저녁에는 쭈꾸미에 볶음밥을 해먹을 수 있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메뉴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곳에 오는 고객들이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브랜딩이 된다면, 그 브랜딩된 장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브랜딩이 되고요. 그렇게 유효 상권이 넓어지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면 거기에서 바로 생명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 가게에서. 그 가게에만 가야지 있어. 그게 막 우리가 얘기하는 맛집처럼 막 수십 년 막 노포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얼마든지 지금 내가 대접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우리만의 가게에서 해줄 수 있는 것, 이걸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생존이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끼니를 해결하고 평식을 뭐 주고 밥 장사, 식당 장사를 요식업을 한다고 쳤을 때, 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밥 이상의 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굳이 단지 기능적인 밥, 기능적인 끼니, 기능적인 음식, 이게 아니라 그 이상의 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밥상머리 앞에서 아버지, 어머니, 동생, 가족들이 한데 모여서 밥을 먹었습니다. 지금처럼 혼밥이나 혼술, 편리함이 가득한 밥상이 아니라, 어머니는 밥솥을 직접 가져오고요, 고봉밥을 퍼주고, 계란찜을 했어도 각 앞접시에 계란찜을 국자로 한 소급씩 떠서 주셨어요. 그리고 조기 한 마리씩 가시 발라서 얹어주셨고, 국 더 달라고 하면 기분 좋은 표정으로 또 한 대접 가득 국을 떠다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장사도 항상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가끔 힙지로라고 하는 을지로 같은 상권을 가고
성수동, 연남동, 종로 뒷골목 이런 데 식당들을 다니잖아요. 근데 가면은 희한하게도 20대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그들은 그런 곳에서 먹었던 그 추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화를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먹습니다. 뭐 할매니얼이라고 부르는 아이템들, 할머니가 좋아하는 아이템들, 약과, 양갱 막 이런 걸 먹더라고요. 근데 이미 힙한 청년들한테는 하나의 문화가 됐죠. 이 유전자, 문화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피를 이어받은 이상 이게 전달이 됩니다. 코카콜라를 좋아했던 아빠한테 나온 아들인데 그 코카콜라를 한 번도 안 먹어봤다고 그걸 먹었을 때 입맛이 안 맞을까요? 우리 어른들서부터 부모서부터 할머니서부터 그렇게 먹었던 문화, 그 디저트가 손자들한테 입맛에 안 맞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식구들끼리 모여서 밥상머리에서 누군가의 케어를 받으면서 먹었던 기억, 그 밥이라고 하는 끼니 이상의 정을 느끼면서 살고 있었죠. 저는 당시에 어머니들이 했던 그 밥상머리 문화를 한국식 코스 요리 문화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테이블을 따닥따닥 붙여서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그런 공간에서 후다닥 먹고 테이블 회전시키는 그런 식당이 아니라 테이블 10개 놓을 면적에 5개 정도만 두고 밥을 떠주고 국을 떠주고 계란을 퍼주고 생선을 발골해주고 맛있게 먹고 가라고 하는 한마디 해주는 이 엄마식 식당, 1명, 2명이 혼밥 혼술을 먹는 집이 아니라 최소 3명 이상이 예약을 해서 그저 정감 있는 밥솥에서 3명의 밥솥에서 나오는 그것들을 직접 해줘서 같이 밥상머리 모여서 먹는 그런 정감 있는 밥 장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방금 퍼다 담은 밥맛이 좋고 방금 끓인 찌개 맛이 좋고요, 방금 부쳐낸 전 맛이 좋은 것처럼 바쁘지 않게 그렇게 사치스럽진 않지만 정을 느끼고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진짜 한국 식당을 기획해보는 것도 저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초보 창업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죠. 이미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 곳들이 하나하나 생기고 있습니다. 그저 우린 이 광고의 홍수 속에 살고 있고 창업자들, 초보 창업자들의 시야에는 그 광고로 보는 창업의 형태밖에 안 보이고 이미 그런 식의 장사는 지금 수십 년 동안 지속되고 안 망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 곳은 지금도 있습니다. 끼니, 형식으로서의 밥 장사는 앞서 얘기한 대로 어떤 형태든지 프랜차이즈들이 어떻게 대기업을 이깁니까? 대기업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브랜딩이 되고 단순히 끼니 이상의 정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장소를 만들어서 그렇게 장사를 하는 건 이건 대기업이 못해요. 우리 같은 소시민 자영업자들이 노력을 한다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기술이 발달으로 세상과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음식을 통한 마음을 채우는 것. 인간은 음식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졌고요, 정을 나눴고 섭취에서 얻는 영양소문 이상의 영양을 우린 채워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거는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람이 느끼는 인문학적인 가치죠. 수천 년 동안 음식 문화나 기술력들은 계속해서 변했지만 그 마음을 채우려는 인간의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기업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 삶을 압박하고 있다고 해도 너무 쫄지는 마시고, 음식을 통해서 단순히 기능적으로 많이 팔 거야, 매출 얼마 올 거야 이런 것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수요는, 채우고 싶어하는 수요는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초보 창업자일수록 기술적인 부분들보다 그 외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소소하지만 생존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창업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